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벌써 이런 정책 벗어나기 위해서 뭐 집단 정치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걸 그렇게 가면서 좀 민주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개파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파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되고자 싶은 사람은 개파줄 안 쓰면 공천이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여러 개파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주스는 그런 정당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파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모델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개파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특히 어느 게 싸움 나느냐면 공천할 때. 그러니까 공천 룰 만들 때. 여기 전 당에서 룰 만드는 것이 룰이 한 60, 70%의 규정을 집단다고 봐요. 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특정 개파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룰을 분명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시행하면 괜찮은데 선거할 때마다 룰을 새롭게 만들어요.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룰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그의 분위기가, 룰의 분위기가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선거할 때마다 룰을 새롭게 만드니까 거기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돼서 통평인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대단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득점하거나 가져가고 싸움이 나요. 그래서 권력은 분배를 할 때 싸움이 안 납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면 싸움이 안 나는데 한 개판 한 사람 다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진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권력의 생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통평인사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나눠서 같이 좀 공유하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을 가장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조치가 통평인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평인사를 하고 권력을 분배를 하면 이제 나눠 가지면 서로 이제 만족은 좀 하는데 당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당이 효율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도부가 권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통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권력을 이제 독점이랑 가져가기 때문에 당쪽에 반발이 나오는 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나눠주면 그런 대로 이제 불만을 좀 보여주는데 당이 펼치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서 당이 협조로 돌아가려면 대표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우리 힘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대표를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어떤 문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스탠치에는 그런 문화가 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벌써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저수차라도 처음에는 이게 힘을 하면 저수차를 취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조직을 하면서 예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들이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 회의도 안 나오고 대표로 바로 인사하고 그런데 부탁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적 분위기라는 것을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튼 그런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이 권력을 좀 분산시켜라. 그렇지만 더불어서 지도부의 민주적 권위를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민주적 권위라는 것은 대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대표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표의 권위를 세워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권력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파가 이렇게 origin할 수 있는 것은 공천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파 수장들은 자기가 이제 공천하는데 목을 주고 자기 정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천 문제하고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천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개파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기가 붙여내기 위해서 주실 필요가 없으면 특별히 누구한테 뭐 개판에 뭐 크게 주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공천 개혁을 이제 해야 돼요. 공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공천 개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로부터 이제 공천을 하면 개파가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로 공천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공천권을 내리려다 이제 보니까, 아래로 내린다는 건 당에서 당원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당원들이 공천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뭐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적은 어떤 지역들은 그 권리당원이 한 뭐 저 200~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뭐 지구당위원장이 다 잡고 있죠. 좌중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내려서 공천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구당위원장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는 문제예요. 아래로 내려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래로 내리면 더 크게 아래에 이제 숫자를 늘리자.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뭐 특정한 사람이 자격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당원뿐만 아니라 기자까지 합쳐서 좀 넓게 해서, 넓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00~300명 동원할 수가 있지만 그 수준이 늘어나면 동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 생기니까 당이 약화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면역위원회 압도적 문제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현역한테 일배하니까 정치 시민들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한국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개념을 적으로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당원 관계없이 그냥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나와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당원도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국민 경선하고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은 그냥 모두가 나와서 참여하고 싶은 데는 나와서 이제 찍는 것이고,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한테 일정한 프로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당원한테 일정한 프로페이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당하고 지지가 같이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막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당원도 포함된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만들 때 그 이전에 한 3단계 경선 정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경선이라 할지라도 1단계, 2단계에서 정치 시민한테 상당히 유리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공천 개혁도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발 공천 룰을 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만들면 갈등이 좀 덜해요. 근데 선거가 한 서너 달 앞에 남기고 그때 룰 만들면 당연히 청량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자기 도생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천 룰은 한 1년 전쯤 만들어야 돼요. 딱 투명하게 만들고 이거 지키겠다. 그러면 1년 전쯤에서 이해관계가 그냥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찍 만들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공천은 이제 비례도 공천할 때도 지도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지지 기반을 이제 강화하는 문제인데,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좀 물어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당이 납치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의 당원들이 누구냐면, 호남 출신 사람들이에요. 호남 출신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켜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 나이가 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새정치연합에 보입니다. 그럼 시간이 두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분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후지게 들어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온라인을 해요. 온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원이 아니고 지지자라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 정상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김영환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데,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노쇠한 정당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지자, 또는 온라인 이런 걸 결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게 어떤 층입니까? 젊은 층이죠. 그래서 젊은 층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조동일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안적 정책 전당입니다. 정책이 제가 이제 제일 쪽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안보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생활상 문제, 생활정치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복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경제는 이게 이제 보수 정당한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야당한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동안 경제를 좀 다뤄왔던 게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야당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 생각할 때 남북관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야당이 대안이 없으면 한팔 가지고 싸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 부분 정책이 없고 뭐 남북관계니 정치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하면 선거 때 한팔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바로 그 경제정책, 국제정책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정책은 바로 야당이 잘한다. 국제정책은 야당이 잘한다는 그런 어떤 그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당은 경제 못하더라. 증명이 됐죠. 지금 보면 여러분 아시죠? 정권 그 경제 잘합니까? 못해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형편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야당이 잘한다, 복지를 야당이 잘한다. 그쪽으로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하나는, 그 당의 연구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가장 그런 정책, 경제정책을 뭔가 선거 때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 선거할 때 공약을 미리부터 1년 내내 그 준비를 했다가 선거 때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정책 연구원이 선거를 대비하는 그 기능을 가장 우선시하는 저걸 바꿔야 되는데, 민주정책 연구원은 그냥 당대표 뒤따라다니면서 여론조사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책 연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정책위원회가 원내 뭐 대표 전해주는 그런 뭐 역할밖에 못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어떤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3개의 위원회를 특별히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직속으로 경제관련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우수한 경제학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부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수출 통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거기서 우선 하니까 뭐 민주정책 연구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경제관련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걸 좀 해주고, 복지관련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돼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의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다 여기서 다수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경제관련특별위원회, 복지관련특별위원회, 을지로위원회 3대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켜가지고 어떤 생활정책에서 적어도 야권이 그 다음에 여당보다 잘한다. 그럴 정도는 해야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보면 조직이 나사가 빠져 있어요. 아마 2012년에 아마 당대표 선거에 그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당대표 선거에 참여시키면 되니까 당신 주소를 도발을 괜찮으냐? 그래서 오케이, 그 명부가 16만 명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36만 명이고. 그 명부 잊어버렸답니다. 정신나는 아니,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도발하는 게 당의 기능이에요.
근데 잊어버렸다 그러고 이번에 또 전대의뢰에서 또 사고 났었죠. 제대로 당직자가 제대로 못 지키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실수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지킨 거죠. 그 당이 당직자 뭐 당연히 이런 사람들 또 그 직하는 사람들이 나사가 빠져 있어요. 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이 기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도 처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 실수를 하는데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좀 적어놨습니다는 당에서 그 나사가 빠지면 다 조여가지고 당에 그냥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피치 연합 문제가 아니고 진보정당 문제인데 좀 원론적인 얘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 진보정당은 과거 이제 정파 운동할 때 정파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파가 당내를 이제 들어가서 어떤 정파들이 연합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파를 넘어서 정파를 도선했다는 어떤 그 모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가면 어떤 정파 이익들이 많이 그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파적 이해가 결합되는 어떤 정파가 제가 볼 때는 진보정당이 가장 크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분열하고 이제 갈등을 생겨요. 근데 분열하고 이제 갈등하면 보수 정권한테는 이게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분열하고 부정선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러면 한국 보수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당연히 개입하죠. 그 결과가 바로 국민당 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당 내에서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 내에서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당이 갈라서는 안 됩니다. 당이 성공 못해서 갈라서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 어떤 개파적 이해를 가진 정파각 때문에 갈라선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불능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그 엄청나게 크다는 이제 그 경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 발표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효 선생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해야 된다. 어떻게 리더십을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하고 당을 어떻게 좀 괜찮은 정당 또는 현대화된 정당 좀 잘 굴러가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유성근 대표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혜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중요하게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셨죠. 계파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대안적 정책 정당이 될 것이며 당을 현대화하라. 네, 그 방법으로서 이제 시민참여 네트워크형 정당을 오랫동안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계파 갈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 교수님 말씀에 좀 부연을 하자면, 이게 새정치연합 구성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역사에 누적된 결과로서 지금 계파 구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당 합당 후에 김대중 총재가 호남과 호남 이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고립이 되면서 독재권이 강화됐거든요. 선의의 독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수가 적더라도 60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일을 맡기고 일을 안 하면 자르고 그다음에 제야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피를 수혈해서 늘 신선도를 유지했거든요. 그 영입한 사람들 보면 누구냐면 이해찬, 임채정, 문동환 이런 사람들이 87년에 영입한 분들이고요. 그 직후에 이유정, 신계륜, 그 다음에 천신정, 추미애, 정세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인영, 우상호, 386까지 쭉 영입을 해서 공천 독재권을 갖고 있으니까 선거자금 얼마 줘가지고 당선될 지역에다 내리꽂았어요. 전략공천으로. 그럼 다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훌륭한 자원과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되고 당에서 손을 놓으면서 그렇게 되면
그 김대중의 다음 그 후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숫자는 수십 명이거든요. 그럼 이 수십 명이 서로 간에 어느 누구도 김대중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하자. 그리고 당권, 대권을 분리하자. 이 상태로 한 1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계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파 구조가 오래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와 그의 자금력, 그 다음에 그의 뛰어난 판단력, 그 다음에 공천의 힘, 이런 것으로 계파가 유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계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정도로 분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의 부재에서 벌어진 이 그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제도로서 보완할 것인가가 그 당의 이제 그 책무가 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제도로서 어쩔 수 보완할 수 있다 치죠. 이 바탕에 깔린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이 파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유권자나 시민들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저 개발 독재 환상에 빠져가지고 무작정 1번 찍는다 라고 조금만 좀 생각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정치연합 내부도 그런 감정 상태에 얽매여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그 참여정부 그 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열린우리당과 자유민주당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자유민주당이 탄핵에 동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순영 대표가 탄핵을 발동을 걸었기 때문에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각제를 뿌리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상처,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장관과의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TA 문제를 놓고 또는 뭐 그 기금의 활용 방안 뭐 이런 걸 놓고 충돌을 벌였었는데, 그때 그 남았던 어떤 정서적인 고리라 이런 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이 거의 다 동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세 분이 모여서 정리하고 이제 이거 털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구성원들이 스스로 극복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7년 동안 국민들의 이 비명소리가 안 들리냐, 너희들 그러고 있을 거냐, 이제 정말 손잡고 대표가 뽑혔으면 그를 인정하면서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가자, 이렇게 그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답답하시니까 뭔가 바뀌어야 돼, 확 뒤집어야 돼, 이제 이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야권이 재편돼야 된다. 방법론을 토론하는 모임체가 7개인가 형성이 됐다고요. 그게 이제 대충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세균 교수와 정동영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신당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대개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백기환 선생 등에서 제야 원로 중심으로 해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거 깨고 뭐 새로 해야지,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은 거 압니다. 감정적으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의 재편을 논의할 때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에 뭐가 문제냐, 딱 소선거구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1등이 당선되는 이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지역당을 제외하고 제3당이 성공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양김이 손잡고 민한당을 잡아뜨린 85년도에 2.12 총선. 그때가 유일한 때거든요. 그거는
양김이라는 막강한 대통령 후보가 찰떡궁합으로 손잡고 관제야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이외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소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뀌지 않는 한 야권 재편은 불가능하다. 애시당초. 라는 점을 알고 재편이든 혁신이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소선거구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건요. 그냥 썩은 막대기로 꽂아도 영남에서 싹쓸이를 해요. 한나라당이. 60개를 먹습니다. 그러면 선거할 때 일단 그 야권은 35개 정도를 진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이제 대연정 제안이라고 기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어떻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체성이 비슷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대연정 제안이 아니고요. 선거법 개정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도가 꼼짝을 안 하니까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준다면 조건적 총리와 조각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아유 참 나쁜 대통령 그렇게 거절했어요. 당일로.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노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지금 하야하라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임기를 3년 만에 끝내도 좋다. 선거제도만 바꿔주라. 거절했어요. 묵직해 싹쓸이 하는데 왜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제도는 분명히 개편해야 돼요. 대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15%가 지지하는 정당이 왜 5%밖에 의석을 못 갖고 45% 정당 지지받아서 왜 60% 의석을 먹냐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 아주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누리당이 응해주려면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되냐. 한나라당 제외 야권이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2번 압도적으로 이기면 저것들 분해해야 돼. 저 분열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줄 거야. 그럼 엄청 다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제3당 운동은 꿈꾸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야권 재편이 쉽지 않다면 야권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혜국 교수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4가지 그것의 대안으로서 이제 그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을 제안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이 지금 5개가 됩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근데 저쪽은 선진당을 흡수해서 단일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저렇게 높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돈 싹 다 갖고 있죠. 언론 권력 싹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사법 권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세종시 만든다 그러는데 경국대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헌법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막 나가는 권력이라는데 사법 권력까지. 거기다가 뭐죠? 뉴라이트 한창 유행하더니 이제 서북청년단까지 만들어졌어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민주진보 진영은 뭐냐 이거죠. 저들이 갖고 있는 돈 없죠. 사법 권력 없죠. 언론 권력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긋지긋해 이갈려. 나 바꿔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겠어.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제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꿔야 되는 시민을 느슨한 연대체에 묶어낼 것인가. 이것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인 거죠. 그런데 그냥 시민을 이렇게 보자면 제 마음대로 붙인 게 참여의 사다리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우리 국민들을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 75% 참여하시죠. 그럼 참여 안 하시는 25%는 어쩔 수 없어요. 빼야죠. 투표 참여하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 75%에 반은 저쪽 지경이가 빼요. 그럼 반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표 찍고 나서 너희들 잘해.
못해? 아유, 개자식들. 그리고 또 떠나요. 그런데 그 정도를 조금 더 가서 참여를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조중동이 사기치는 것 같거든. 케이블에서 맨날 저러니까 사실이 뭐지? 팩트가 뭐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SNS에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바보는 안 될래라고 참여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너희들 열심히 뭐 페북에 글도 쓰고 그러는데 여기다 내가 좋아요로 한번 탁 클릭해주면 네가 용기를 받지. 열심히 글을 썼으니까 응원을 해줄게. 요까지는 해요. 더는 못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모금을 할 때 내가 바빠서 못 가지만 몸은 못 가지만 내가 10,000원은 보낼게. 송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광화문의 촛불 시위에 나와주세요. 60항쟁 특별 집회인데 내가 쪽수는 채워줘야지. 그러고 가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가면 1인 시위를 해요. 너무 많이 쪽팔리거든요. 10,000명 앉아있는데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건 괜찮은데 길거리에 이거 판넬 들고 이거 쪽팔리는데 좋아, 내 할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선거 때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가줍니다. 대의제에 대해서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입당해요.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게 치면 참여 피라밋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안 하는 사람부터 투표한 사람부터 쫙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입당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정당이 맨날 입당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분부터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게 이제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원 플랫폼 부분은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작년도에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장문의 발제문을 발표를 했고 그거를 토대로 이번 28 전당대회에 그걸 공약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네트워크형 정당 추진단을 조만간 발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소통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당원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은 이걸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제가 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게 이건 친노한테 유리한 방안 아니야? 넌 아주 원조 친노 아니야? 저 친노 맞죠? 근데 친 BJ거든요. 저는 76년부터 문목사 심부름으로 허구한 날 동교동 댕긴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보다 선배는 저 권노갑 선배쯤 되죠. 박지원 씨는 한참 후배예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무척 다행스러운 게 지난 730 그 보궐선거 참패 후에 당 개혁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당 대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확하게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스마트 정당, 시민참여형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내에서 이건 친노한테 유리하잖아 이러고 악쓰던 분들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대선 후보 지지율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세 번째는 전당대회 전에 만났던 박지원 의원은 제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민참여형으로 가야 된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당내에 그다지 반대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정치연합 내부 문제는 이걸로 정돈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시민사회, 네, 시민사회의 쪽인데요. 아까 이제 신보 신당 움직임을 제외하고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백과대명 토론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신간의 방식의 국민회의를 건설하자. 군 단위까지 그 지부를 형성한 국민회의를 만들자라는 게 합의인데
그 토론에서 제가 온라인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동력이 없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양쪽으로 다 동력이 생겼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설계 개발에 한 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쟁점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별도로 아예 그냥 써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을 정당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협동해서 움직여갈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그 토론 과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예를 보면 민주당이 있고 무본이라는 시민정치운동 네트워크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시민 주도형으로. 그런데 영국 경우에는 노동당이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오바마 미국을 따라서 시민참여형으로 진화를 했어요. 영국 노동당이. 근데 영국 노동당은 이 플랫폼을 당 산하에다가 뒀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 당 산하에 둘 거냐 시민 주도로 할 거냐 이게 굉장한 쟁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이 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민사회와 당이 손을 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같이 깨달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당의 경우는 당연히 당 산하에 두고 싶어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 보면 50%가 우리 쪽을 찍는다면 정당 지지는 한 거의 15%가 정도가 진보 정당을 찍습니다. 근데 왜 후보는 새정년을 찍느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시민이 상당한데 새정치민주연합 당산하의 조직을 두면 이 진보 정당 지지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학습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고 동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참여 사다리에 상당히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빼고는 정당 산하의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은 우리가 결벽증이 있어. 이것도 조선일보 프레임인데요. NGO 보고 너희들은 시민사회는 중립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일 수 있어도 정당 중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과 가까운 게 새정년인 서정년을 지지해야지. 못하게 하는 게 조선일보 프레임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세뇌를 당해와서 시민사회가 정당과 협약 맺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꼭 자기 주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가지고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다음하고라 쓰죠. 다음하고라에 서명운동하고 모금운동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DB가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표창원 교수가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했어요. 2주 만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거 그냥 한나라당 가서 전달하고 없어진 거야, 30만 명이. 왜냐? DB가 다음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그런 다음하고보다 훨씬 더 확대된 플랫폼을 갖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명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DB가 누적되어야 우리는 지속성, 확장성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고라와 차별성을 가지려면 여기서 캠페인이 되고 제안된 사안들이 정당권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게 선거의 공약이 되고 또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평상시에는 잘 안 움직여요. 급하게 움직여요. 선거 직전에. 지금은 이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하도 그냥 미친 짓거리들이 많으니까 성질이 나서 뭔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유력한 대권 후보 또는 정당과 손잡고 갈 때 동력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87년의 6.25항쟁도 신민당과 민통연이 손잡고 갔기 때문에 동력이 확보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양쪽에서 고민했을 때
같이 가는 것이 최선이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줄이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재연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시는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국민회의를 추진하는 팀들과 공동으로 인원을 반씩 섞어서 추진단을 만든 다음에 정당이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그 플랫폼을 일부 기능은 당이 운영하고, 그러니까 정책 생산이나 을지로위원회 기능이나 조직이나 이런 쪽은 정당이 운영하고, 캠페인, 뉴미디어, 그 다음에 조직, 이거는 시민도 같이 운영을 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 중에 하나는 영국노동당이 이미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과 그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운영해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등을 영국노동당과 함께 시정연이 빠른 시일 안에 세미나를 열어서 검토해 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갈 것.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본을 방문하고 와서 절감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걸 우리만 쓰지 말자. 전 세계의 민주 진보 진영에게 원하면 무상으로 공유해 주자. 그럴 필요가 절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경우에 사회당이 붕괴하면서 자민당 일파와 민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몰락했거든요, 저게 지금. 근데 시민사회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일본이. 그 협동조합 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절망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권과 시민이 느슨한 연대체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서 저 수구 보수 세력을 잡아뜨리고 한 20년 이상의 상당 기간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이것을 타의 모범이 돼서 전달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노사모는 노사모 현상이 해외에 수출됐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뭐 하워드 딘의 친구들이라든지 뭐 등등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4.19, 6월 항쟁 다 수출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수출한 게 아니거든요. 야, 저 동양의 저 민족은 독재란 독재는 죄장빠뜨려. 멋있는 국민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오사운동하고 등등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수출하자. 그래서 세계에서 진보 진영이 어려운 나라마다 용기를 주고 경험을 전수해서 그들도 수구의 소나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의 발제 수준에, 그리고 발제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각에 적응했습니다. 뭐 느낌은 마치 리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마구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 중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곧바로 노항 대표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뒤에 갈수록 그 토론자께서 불리하신 거 아시죠?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예, 인사드립니다. 참여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 노왕래입니다. 그 토론 자료들을 보고 계실 터인데 제목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 된다고 그게 정치의 선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을 수 있고요. 저도 뭐 단지 권력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건 많이 아니고,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의 폼 잡고 권위 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고 한국 사회를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진전시키라는 그런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회의 권력도 제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제가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참여네트워크 회원들입니다. 참여네트워크라는 단체는 과거에 지금은 없어진 정당, 국민참여당이라는 당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된 뒤에 지금 같이 모여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뜻이라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제가 참여네트워크 회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제가 초안처럼 올려놓았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드린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토론문 서두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했던 문구 하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마침이 되고 싶었는데 그 시대의 막내의 옷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찾아서 제가 적어놨고요. 이 말씀은 사실 임기 중에 여러 차례 몇 번에 걸쳐서 비슷한 방식으로 그 뒤에는 세종이 될 줄 알았는데 태종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구를 기억하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낭만적인 분이었지.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2009년 이후에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의 노무현이 아니고 2007년 임기 말의 노무현을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낭만적인 비전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처절하게 패배했었다 하는 것을 환기시켜 보고 그 패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 정치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낭만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5년 지금도 우리 정치가 이 구시대의 어떤 것들을 털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 새 시대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어떤 과제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지난 12년 동안의 정치의 후퇴를 딛고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서두에 적어놨습니다. 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당을 열심히 했던 그런 과거의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할 때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제1당, 제1, 2당이 특정한 지역의 또아리를 풀고 아주 권위적인 정치 행태를 유지하면서 민의를 독점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를 왜곡하는 이 현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작지만 이 현재의 정치 지형 속에서 작지만 강한 차별 같은 정당, 한국 정치의 어떤 혁신의 꿈을 갖는 정말 의미 있는 정당 하나를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의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활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걸 똑같은 방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표현할 수 없고 손가락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한 갖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과거에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지금 한국 정치의 어떤 현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제가 아주 아프게 기억하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률적 정치적 근거를 가지고 한 정당을 파산시켜버린 현재의 시점 그리고 그 국민들로부터 승인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돌아볼 때 이런 작고 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에 1, 2당 독점 체제를 혁신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 도전이 가능할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당을 이 한국 정치 혁신하려면 정말 기성 정당들과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현대적이고 개방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참여형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한국 사회의 진보 혁신의 어떤 비전을 확보해야 하는 정당이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꿈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회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우리 주변 이런 비전을 갖는 여러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창정국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 뭐 현대 때의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2011년 말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창단된 통합진보당이 그런 당이었죠. 그 뒤에 만들어진 뭐 지금 있는 정의당 이런 당도 이런 문제인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정당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거듭 실패해 왔습니다. 지금 2015년 현재 시점에서 이런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 이것은 과거보다 더 작고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작은 정당이 현재의 이 패권적 선거제도를 뚫고 생존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내고 그래서 한국 정치를 원건 다당제로 정말 다양한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길, 그것이 차단되다시피 하였다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인식 속에는 과거에 저와 이런 했던 여러 가지 그때 이 생각들, 행위들이 참 용기 있었지만 여러모로 설익은 것이었구나 이런 성찰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하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야권이 하나의 현대의 한국 정치적에서 후구 보수 세력의 60년, 70년의 어떤 한국 사회의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 세력이 되어서 그 다수 세력이 제도를 바꿔내는 것. 그래서 과거의 지금 우리가 보통 87년 체제라고 말하는 승자도시의 단순 소선거구제를 바꿔내는 제도개혁을 이뤄내고 그 제도개혁을 통해서 자신을 해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 세력 우위의 의욕을 실현하고 그런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제도를 바꿔내는 것이 하나의 길이고 물론 이런 주장들은 과거에도 야권 내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옆에 계신 문성근 대표께서 2년 전에 이런 주장을 힘들어 하던 것을 제가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야권 혁신의 한국 정치 혁신의 또 하나의 어쩌면 남은 하나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야권의 어떤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혁신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기억하기는 2012년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만들어진 지 바로 2, 3개월 차인 통합진보당 간의 정책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3월 10일 날 그때 합의문에 서명하게 됐는데 그때 민주통합당의 이 협상대표가 우리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시지만 이용석 전 의원이었고 통합진보당의 협상대표를 제가 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이용석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자들과 함께 그때 야권 정책 합의문을 만들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합의문의 맨 뒤쪽 편에 보면 지금은 주목한 사람들 아무도 없고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환기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 하나가 아주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있습니다. 논란해서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조항인데 조항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공약을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정책 합의문 전반에 관한 이 정책 합의를 책임지기 위한 공동 점검단 합의문 책임 있는 이행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둔다. 이런 합의문이 그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 합의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첫 협상 자리에서 제가 이용석 의원님한테 선거제도를 지역과 비례를 1대1로 50대 50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어요. 이용석 의원님 당연히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논란 끝에 마지막 조항 문항이 그렇게 상환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 그때 이 합의문의 한 주체였던 통합진보당이 당내 내부 문제 또는 완전히 붕괴다시피 했고 그 합의문을 다시 환기시킬 수가 없었고 그 합의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민주통합당 역시도 그 합의문 다 잊은 합의문이 되었습니다.
당과 당의 합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임지는 사람이 더 없었던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우리 정치에서 각 당의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당 안에서 약속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한 정당이 여러 가지 약속이 아니고 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바꿔내기 위한 어떤 개혁, 선거의 개혁 또는 이 7공화국 헌법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고 이것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어떤 정당을 성립시키고 그 정당이 그걸 해낼 때까지 생존할 수 있으면 한국 정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한국 사회 정치를 바꿔내겠다 하는 큰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야권이 나설 때 야권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기대를 받는 정치 세력으로서 자신을 세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무슨 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런 패거리 그 패거리 그냥 아주 상대방에 대한 아주 우월적 패거리도 있습니다. 이런 친노, 진보, 과거 운동권 경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패거리도 있는데 이런 패거리 안주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도 약속하지 못하는 그런 야권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바꿔내기 위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결속하고 그 약속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야권이 집행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비전,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야권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혁신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그냥 짧게 명호형식으로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분 발표하고 두분 토론을 들었는데 마지막 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세 분 말씀의 공통점은 역시 이게 좀 본인이 직접 몸으로 느끼셨던 부분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시니까 굉장히 언어가 박력이 있고 좀 이렇게 언어가 힘이 있죠.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 또 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재밌어야 합니다. 그죠? 재밌어야 해요.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때쯤 이제 슬슬,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시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자료도 넘겨보고 이러는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언어가 박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식이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이게 현장에 직접 역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말이 강력이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볼. 네, 김민혜 사회자께서 그 지역구도의 벽이 한번 임명받았다 깨졌거든요. 네. 같이 손잡고 그분한테 발제 가슴이 아프고 저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프레시하게 또 분위기도 바꿔보고 마지막 토론으로 이강윤 선생님과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재미없을 게 빤해 보이니까 사회자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시 반이네요. 다들 시장하시고 계십니다. 아시죠? 맨 마지막 순서가 얼마나 인기 없고 불리한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좀 뭐라고 떠들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고 뭔 소리 해봐야 재탕 주최 측에 3번째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배포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좀 급하게 송보를 하느라고 이렇게 해볼까 했던 거니까 그냥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것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얼개는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쫑긋하고 들으실 만큼 전론적이거나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야권 변화, 혁신의 과제와 전망 이런 얘기를 듣고 야권 어떻게 해야 살아나나 또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몇 개 해봤어요. 구글링을. 그랬더니 논문하고 컬럼, 일반 기사 빼고 그런 것들만 한 수백 건이 떠서
읽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검색어로 했더니 그렇게 많이 떴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분사 상태에 와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1야당의 관계자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와 계시는지 또는 지금 오가는 얘기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될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정모르는 이상론을 떠들고 자빠졌구나 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그렇게 강조를 그나마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야권의 범위입니다. 야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라고 통칭하고자 합니다. 정당으로 보면 뭐 여러 정당이 있을 텐데 새정년 이외의 야당이나 또는 문성근 대표께서 오래전부터 주창해 오시고 일정 부분 그 정치적 효능을 아직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빅텐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에 간접적인 언급도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즉 제1야당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7년 대선 이후에 왜 제1야당은 계속 졌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지고 있는가 패인 분석을 과연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라고 하나 내놓긴 내놨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 내에서 분란만 제공했고 맞다 틀리다 그러다가 용도 폐기 내지는 적어도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패배에서 배울 게 훨씬 많겠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패배에서 얻은 교훈을 피드백시키는 구조를 제1야당이 갖추고 있는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패배 바로 다음 날 제가 CBS인가 YTN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권자의 연령대별 변화와 5, 60대의 열망 그리고 파워를 확인한 4월 총선이었다. 제가 이걸 쓰느라고 옛날 썼던 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상당히 똑똑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벌써 4월 총선 다음 날 앞으로는 5, 60대가 굉장히 중요한 키 스테이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저 논객터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고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치러진 12월 대선 연령대별 변화, 인구 구조 분포 변화, 그 다음에 5, 60대의 열망과 파워 거의 준비 없이 또 대선을 치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겠죠. 그렇지만 당했다. 왜 5, 60대는 우리를 외면했을까라는 얘기만 했지 준비 안 했어요. 뭐 단일화다 뭔가 이유는 많았겠지요. 자, 선거에 지고 나서 패인 분석하느라고 옥신각신 왈가왈부만 있었습니다. 계파 간 책임 논쟁 벌이다가 다시 또 큰 선거 닥칩니다. 그럼 또 집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의 정체성이자 제1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통한 내부 정비에 실패한 것으로 저는 들고자 합니다. 인적 청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가 추구했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 방점을 벗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삼척동자도 아는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1야당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표도 말씀하시고 많은 얘기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나오는데 계파 해체에 앞서서 분파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계파와 분파는 동어반복, 토톨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파는 기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파라는 게 마치 무슨 지금 악의 근원인 것처럼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암적 존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파가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계파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정파로 질적 변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 지도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리더십은 그런 데서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다음.
흔히들 친노, 비노, 지겹게 몇 년째 말합니다. 동교동, 상도동까지는 가지 마십시다. 아까 문성근 대표께서 쭉 역사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친노, 비노 이 프레임의 반가량은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짜놓은 덫, 올가미 같은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절가량은요. 그러니까 반절은 동의할 수 없고 친노, 비노가 반절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짜놓은 이 덫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덫이란, 올가미란 알다시피 빠져나올수록 옥쥐어들고 상처나고 다리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신과 친노, 이거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에 직접 참여해서 국정을 담당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플러스 관직은 없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문성근 대표, 이런 정도는 명백하게 좁은 의미의 친노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국정 운영에 참여는 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 노무현이 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추구했던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즉 노무현의 가치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친노라는 덫에서 또는 뭐 혐의 이런 거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사람들과 노무현의 정신은 이제 확실히 구분합시다. 노무현 정부 때 분명히 정치적 오류나 과오 그리고 실정 있었습니다. 뭐 대북송금 특검이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에 가서 부산 정권 아이가 뭐 이런 몇 마디 말들 굳이 제가 리마인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질러졌던 오류와 과오 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군가가 사과하고 매듭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에. 그런데 대중에게 분명하게 각인될 만큼 명백하게 사과하거나 매듭 없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말하겠습니다. 지역감정을 말할 새정치연합은 어디서도 안 보였다. 을지로위원회 정도가 몸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현장을 지켰다. 이게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겸허하고 냉혹하게 성찰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기질이시죠. 마치 칼을 들고 세정년을 해부한 듯한 그리고 그래서 듣는 뭐 별다른 관계없이 듣는 저도 이렇게 몸이 그냥 욱질욱질할 정도로 날카로운 기질이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하죠. 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죠? 너무 재밌다 보니 제가 발제와 토론자의 시간을 못 지켜서 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으로 하고요.